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혁명에서의 마지막 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영국 먼저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혁명 봤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긴 스토리가 될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프랑스 또는 전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유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오늘은 좀 길 겁니다. 그래서 긴 스토리이지만 짧게 잘 정리해서 한번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구제도, 옛날에 있는 제도의 모순으로 일어난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야기한 바로 구제도의 모순이 어땠길래 라고 보는 거겠죠. 구제도의 모순,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요 그림, 한 사람이 어부발을 하고 있는데 요 사람도 있고 요 사람도 있죠. 왜 이 사람은 업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1신분이었던 성직자, 그리고 제2신분이었던 귀족. 이 사람은, 얘네들은 관직과 토지를 독점합니다. 심지어 게다가 세금도 안 내요. 그런데 제3신분이었던 평민, 이 평민은 세금과 봉건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지어 제3신분 평민은 인구의 대다수입니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평민이 굉장히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죠. 우리 절대 왕정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시민이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우리 사회계약설 같은 계몽사상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옆에서는 미국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왜? 재정 위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의 황제가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이 루이 16세는 미국 혁명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혁명에서 프랑스가 도와줬다 그랬죠. 에스파냐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쟁 그리고 사치에 굉장히 돈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과세를 위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하는데,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이제 3신분과 1, 2신분이 대립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1신분과 2신분은 그냥 신분별 투표를 원하겠죠. 신분별 투표를 원할 것이고, 반대로 3신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절대 다수고 자기네들이 더 부자인데 세금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머릿수대로 표결을 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대립이 돼서 혁명이 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3신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3신분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3신분들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맹세를 합니다. 요게 이제 국민의회 시기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1789년부터 1791년 8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서 3신분들이 뭉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국왕은 의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고, 그 탄압을 하면서 이 3신분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1789년 7월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혁명 이념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3신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무슨 선언?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회를 통해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를 규정한 헌법을 1791년에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인권선언 하고 나서요. 인권선언을 발표한 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1789년 8월 바로 발표를 하는데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요. 이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국왕이 도망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국왕이 도망가는 사건, 그거를 우리는 바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지만 체크를 해두고 넘어갈게요. 뒤에 나오니까요. 넘어갈게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3조 보시면은요.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조 보시면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바로 일반 의지라고 했던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했던 루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7조에서는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엇을 중요시한다? 그렇죠. 자신들의 재산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얘기했을 때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규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지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회 봤죠. 그리고 나서 헌법을 규정을 했으니 이것을 법으로서 만들 의회가, 새로운 의회가 등장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입법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법의회는 1791년 10월부터 1792년 9월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법의회는요 온건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해 나가는 게 이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혁명 전쟁이라는 거는요 무엇이냐? 옆에서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누가 태클을 거느냐? 바로 오스트리아가 이제 이것을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법의회에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바로 파리 민중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이 파리 민중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쌍킬로트라고 얘기합니다. 쌍킬로트의 민중 봉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렌 사건으로 국왕이 도망갔다가 잡혀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왕권이 정지됩니다. 그럼 왕이 없으니까 다시 어떤 정치가 들어서야겠어요? 바로 공화정이 들어서야겠죠. 그러면서 국민공회가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 이제 혁명이 점점 과격해지죠. 국왕이 전쟁을 한다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이제 국민공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92년 9월부터 1795년 10월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왕권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망갔던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공화정은 우리는 이때 이 공화정을 제1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제1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2공화정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뒤에서 우리 33차지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요게 바로 1792년 9월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엔 온건하게 이루어졌다가 이제 온건하게 넘어가서 과격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코뱅파의 활동, 이들이 공포 정치를 하게 된다. 이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죠. 그전에는 입헌군주제였다면 두 번째 헌법의 경우에는 공화제를 주장을 하고 아예 재산과 상관없이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이건 실신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들은 공포 정치를 한다는 거죠. 이 자코뱅파를 이끌어가는 로베스 피에르가 이 혁명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 로베스 피에르가 혁명재판소며 공안위원회며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굉장히 반대파를 숙청해가고 피로써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무서운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 좀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거나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토지분배, 의무교육, 심지어 최고가격제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하면서 무조건 최고가격으로 잡아서 하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국민들, 백성들은 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정치에 맞서서 이 온건파가 새롭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우리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르가 이때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두대, 기요탱을 설치를 합니다. 그 기요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최고가 그 기요탱에서 로베스피에르 본인도 숙청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이 그러고 나서 이제 총재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총재 정부가 넘어가게 되고 하지만 5명의 총재가 되게 무능하고 그로 인해서 군부 세력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 무너지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영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프랑스 혁명은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국기 보면 알겠지만 3색의 국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우애의 이념에 따라 구제도, 기존에 있던 제30문 구제도를 타파하게 되고요. 인권선언 또는 노예제 폐지를 선언을 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해갔는가? 그 사람이 통영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 혁명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우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를 격퇴를 하고요. 중앙 집권을 강화합니다. 국민교육 제도, 아까 의무교육 같은 것들 그대로 이끌어와서 실시하고요. 그만의 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플러스 안 나와 있는 여기 정리할 거 프랑스 은행도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통영 정부로 쭉쭉 개혁을 이끌어 가니까 첫 번째 제1제정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황제가 되고 난 나폴레옹은 당연히
프랑스 동맹군을 격퇴했기 때문에 대팽창을 추진을 하겠죠.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퇴를 하면서 유럽 대륙을 장악해 나가고, 하지만 바다 건너에 있었던 영국은 제압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봉쇄하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들어갔지만 영국이랑 통상을 금지했지만 좀 삔또가 상하게, 다르게 얘기하면 좀 수가 뒤틀리게, 러시아가 영국과 통상을 지속해 나갑니다. 영국이 통상을 지속해 나가면서 러시아가 이제 나폴레옹 눈밖에 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요. 대프랑스 동맹에 패배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들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요, 조금만 앞에 있는 것들 정리해 나가면, 이 영국이랑 영국 제압에 실패했던 전투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이었다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대륙을 장악을 한다라는 의미는요, 무엇이냐? 조금 확대를 한다면 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독일을 중심으로 있었던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했음을 의미합니다. 요렇게까지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고요. 그러면서 대륙 봉쇄령을 이끌고 나서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대프랑스 동맹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하는 마지막 전투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네,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도 몰락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들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장 요약 마지막으로 그냥 순서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구제도가 모순되었죠. 구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삼부회가 소집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도 했고, 인권선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첫 번째 액션을 취해 나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등장했던 게 바로 입법의회였더라. 입법의회를 통해서 온건파 그리고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입법의회 이후에 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국왕의 권력을 국왕을 왕권을 정지시킨 다음에 등장했던 게 바로 국민공회가 되겠습니다. 국민공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누구 있었죠? 그렇죠. 공화정이었고요. 이들은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얘기했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정치면 간단하게 정치였었다. 최고가격제,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다시 온건파의 반동인 총재정부가 등장했지만 무능했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누가 등장한다? 바로 통영정부. 누가 등장? 그렇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혁명이 마무리됐는데 이 통영 정복 끝난 게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고 교육제도도 만들고 일단은 동맹군들도 격퇴해서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뭐가 돼요? 그렇죠. 제1 제정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누구랑 대립? 그렇죠. 영국과 대립을 하게 되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지만 러시아 원정에서도 실패하는 등 그러면서 제1제정이 다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순서들만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은 순서 그리고 각 순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하나하나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제 이념이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 초반까지 갔는데 이러고 나서 19세기의 유럽은 네, 각각 이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받는 사건들이 하나하나 전개됩니다. 그것들은 내용이 각 국가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영상이 2개로 쪼개져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잘 판단해 주시고요. 네, 오늘 수업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